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김용관입니다.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공동 성명 전문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플랜 Z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플랜 Z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같이 공동 성명 전문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역사적 고찰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 박사가 얘기했던 플랜 Z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육상로 그리고 해상로를 독자적으로 무역 항로를 개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무역로 선상에서는 친미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연결할 수 없게 돼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면은 일대일로 정책은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이 플랜 Z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원한 한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그리고 국민이 지금처럼 반미 친중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군은 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외국 자본도 같이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가면 그것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이 못 살게 되고 북한도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할 것이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핵심 당 간부 몇몇이 전체적인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국민은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나온 전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북한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선 북한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공동으로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일부 보수 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했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졌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확약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항목은 좀 다릅니다. 전쟁 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을 진행을 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즉시 송환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유골 발굴한 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사찰단이 방문을 할 것이고요. 외부 인사가 방문할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한 번 더 뒤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의 사건입니다. 페리 제독이 검은배를 이끌고 그 개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화력으로 힘으로 개항을 요구했는데요. 그때 도쿠가와 막부는 고민을 했습니다. 열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항전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도쿠가와 막부는 결론적으로 개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때 맺은 조약이 가나가와 조약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고요. 185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일 양국, 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미북과 했었던 그 조약과 똑같죠.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조에서는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개항을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인데 시모다는 즉시 개항을 하고 하코다테는 조약 체결 1년 뒤에 개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즉시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만 본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 두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을 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문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즉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당시 일본은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출입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2조를 통해서 사모다 항을 개항을 하면서 서양인들이 다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출입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막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출입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조를 보면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다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인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좌초되거나 난파한 경우에 미국인을 조치를 해서 이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 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단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되게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당시에 일본은 미국으로 선박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됐었고 그런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일본은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고 체제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해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시모다와 하코다테는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 네덜란드와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그리고 행동 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칠리 이내, 하코다테는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덜란드와 중국인과는 달리 행동 제한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노렸던 것은 이 5조 그리고 2조 항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 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두 항구에서 금화, 은하를 통한 구매 및 물물 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8조는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일본 관리가 알선해서 중간에 수수료 같은 걸 받고 조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2조와 5조입니다. 언뜻 문구만 보면 평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일본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2조와 5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 북한이 했던 것도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 유사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954년 당시 일본은 기존의 세국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검은배 사건으로 인해서 페리 제독에 의해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개항을 했죠. 지금도 2018년이 된 현재 북한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고립되고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제재와 항공모함 세척을 비롯한 굉장한 무력 시위로 인해서 정상회담을 결국 하게 되었고 합의 결과 즉시 유고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맞이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동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폐쇄된 북한 또는 일본을 개방을 시켜서 내부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 사회와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죠. 북한의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인사가 출입을 하고 외국인이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개방이 되고 점점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외교적 성과가 없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유골 반환 행동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은 김정일이 넘어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북한은 핵사찰 비롯해서 유골을 반환 송환하기 위해서 오는 시찰단을 허락을 해야 됩니다. 입국을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입출입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출입이 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정은은 세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출입들을 다 허용을 하고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문제죠. 예전에 친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장성택을 제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외국에 있던 외교관들 장성택과 친했던 외교관들이 일제히 망명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친중파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중 정치인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중국이 읽고 김정은이 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중국과 같이 지금처럼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김정은이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전략은 첫 번째 플랜 Z가 생기면 안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친해져서 우리나라보다 더 친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친중 세력, 친중 정치인을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미국과 친해지면서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힘을 기르고 일어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